43. 플린트 코멧이 농장을 굶어 죽기 똑 알맞은 땅으로 정의한 메리언의 말에는 과장이 없었다. 이곳에서 기름진 것이라고는 메리언 뿐이었고 그녀도 말하자면 외래종이었다. 마을에는 세 종류가 있다. 지주가 돌보는 마을, 마을 사람들이 돌보는 마을, 지주도 마을 사람도 돌보지 않는 마을이 그것이다. 바꿔 말해 지주가 거주하며 소작을 주는 마을, 자영농과 등본 소유권자들이 경작하는 마을, 그리고 부재지주가 토지를 임대하는 마을의 세 종류가 있는데 플린트 코멧이는 세 번째 종류의 마을이었다. 아무튼 테스는 일을 시작했다. 정신력과 조심스러운 몸가짐을 결합한 인내심은 더 이상 에인저 클레어 부인의 부차적인 특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테스가 친구와 함께 일을 시작한 순무밭은 약 100에이크가 하나의 구획을 이루는 땅으로 농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백악질의 지층에 규토질의 지맥이 노출되어 있는 구릉지 위에 무수하게 많은 하얀 차돌이 구근, 화살촉 혹은 남근 모양으로 얼기설기 박혀있는 땅이었다. 순무의 위쪽 절반은 가축들이 이미 뜯어먹었고 그 두 여자가 할 일은 땅에 파묻힌 나머지 절반을 먹을 수 있게 깔꼬리로 달린 갈퀴로 캐내는 것이었다. 순무의 잎사귀는 가축의 뱃속으로 들어간 뒤이어서 들판의 색은 한결같이 우중충한 갈색이었고 외관은 턱에서 이마까지의 얼굴이 눈, 코, 입 없이 살갗으로만 덮인 듯 아무런 특징이 없었다. 하늘도 색깔만 달리할 뿐 이목구비가 사라진 희끄무레한 텅 빈 모습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아래비의 두 얼굴은 허연 얼굴은 갈색 얼굴을 내려다보고 갈색 얼굴은 허연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하루 종일 마주보고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갈색 얼굴의 표면을 파리처럼 기어다니는 두 여자 빼고 아무것도 없었다. 누구도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그들은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동작을 반복했다. 그들은 갈색의 거친 삼배 겉옷, 옷이 날리지 않도록 치마까지 등 뒤에서 동여맬 수 있는 소매 달린 밤색의 앞치마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다리를 충분히 가리지 못한 치마 밑으로 발목까지 오는 장화가 드러났고 누런 양가죽 장갑 위로 토시를 하고 있었다. 차양 달린 두근을 쓰고 고개를 숙인 그들의 사색적인 모습을 눈여겨본 사람들은 초기 이탈리아 회화에 등장하는 두 마리아,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두 마리아를 연상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이고 계속 일했다. 주어진 풍경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처량하게 보이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주어진 운명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꿈을 꾸었다. 오후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천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면 품삯도 못 받는다는 메리언의 말에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밭이 워낙 높은 데 있어서 비는 내릴 겨를도 없이 윙윙거리는 바람에 실려 수평으로 날아들었다. 유리 조각처럼 박히는 비에 뼛속까지 젖었다. 테스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의 의미를 실감하지 못했다. 젖는데도 정도가 있어서 보통은 조금만 젖어도 뼛속까지 젖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더디기만 한 밭일을 계속하면서 빗물이 처음에는 다리와 어깨로, 그 다음에는 엉덩이와 머리로, 그리고 등과 가슴, 옆구리로 차츰 스며들어도 낯빛 햇살이 쓰러져 해가 졌음을 알려줄 때까지 일을 계속하려면 얼마만큼의 극기가, 더 나아가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젖었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둘 다 젊었고 여름이 풍성한 선물을 베풀어주던 실제로는 모두에게 감정적으로는 그들에게 텔브테이스 목장에서 그 즐겁고 푸르른 땅에서 함께 살며 사랑하던 때의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테스는 명목상일 따름이지만 법적으로 그녀의 남편인 사람 이야기를 메리언과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화제가 못 견디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메리언의 말에 맞장구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앞서 말한 대로 비에 젖은 모자의 차양이 얼굴을 찰싹 후려치고 겉옷은 진저리를 칠 정도로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들은 그날 오후 내내 초록빛의 화창하고 낭만적인 텔버테이스의 추억을 되새기며 보냈다. 날씨가 좋으면 푸른 골짜기에서 몇 마일 떨어진 언덕을 여기서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어. 메리언이 말했다. 정말? 그 장소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테스가 말했다. 이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타고난 의지와 이를 방해하는 상황의 의지, 이 두 힘이 다른 곳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작용하고 있었다. 늦은 오후로 접어들자 메리언의 의지는 흰 헝겊으로 마개를 막아놓은 1파인트짜리 병을 주머니에서 꺼내 스스로 힘을 북돋는 방식을 취했다. 그녀는 테스에게도 한 모금 하라고 권했지만
테스의 꿈꾸는 힘은 그런 도움 없이도 고양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입술을 축이는 이상은 사양했다. 메리언은 화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인이 박이어서 끊을 수 있어야지. 그녀가 말했다. 이게 유일한 낙인걸. 너도 알다시피 난 그 사람을 잃었어. 넌 아니잖아. 그러니 술 없이 지낼 수 있겠지. 테스는 자기도 이런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에인절의 아내라는 긍지를 갖고 메리언의 차별화를 받아들였다. 이런 환경에서 테스는 오전에는 서리를, 오후에는 비를 맞으며 고된 일을 감내했다. 주로 순무 객이 아니면 다듬기였는데 저장하기 전에 작은 낫으로 흙과 잔터를 긁어내는 일이었다. 이 일을 할 때 비가 오면 초가지붕의 바자 울타리 옆에서 비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리가 내린 날 꽁꽁 언 순무들을 만지다 보면 두꺼운 장갑을 끼워도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래도 테스는 희망을 가졌다. 근래의 성격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이 관대함이라는 믿음을 고수하면서 언젠가 그가 관대한 마음으로 자기 곁으로 돌아오리라는 확신을 붙들었다. 익사를 떨고 싶은 기분이 든 메리언은 앞서 말한 남금 모양의 돌을 가리키며 비명을 지르고 웃음을 터뜨렸다. 테스는 엄숙한 표정으로 모른 척했다. 그들은 종종 멀리 바 혹은 푸르음으로 불리는 골짜기가 뻗어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회색 안개로 덮인 곳을 응시하면서 거기서 지낸 옛 시절을 회상하곤 했다. 아, 우리 단짝 친구 중 하나, 아니 2명 다 여기 오면 얼마나 좋을게요. 메리언이 말했다. 그럼 매일 이 밭에 텔버테이스를 옮겨놓고 그 사람 이야기며 거기서 재미있게 지낸 거며 우리가 알던 것들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럼 상상으로나마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요? 그 시절이 눈앞에 선한 듯 눈물이 글썽한 메리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휴엣한테 편지를 써야지. 그녀가 말했다.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대야. 우리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고 오라고 해야지. 지금쯤 레티도 몸이 좋아졌을게요. 테스로서야 그런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메리언은 2, 3일 뒤 텔브테스의 행복을 여기 옮겨놓자는 계획이 진전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이즈가 편지에 답장을 냈으며 오는 쪽으로 해보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런 겨울은 여러 해 만에 처음이었다. 겨울은 체스를 두는 사람이 말을 쓰듯 은밀하면서도 정확하게 다가왔다. 어느 날 아침 몇 그루밖에 없어 더 스산해 보이는 나무들과 산사나무로 엮은 산 울타리들은 식물의 외피를 벗고 동물의 외피로 갈아입었다. 잔 가지마다 밤새 껍질에서 자라난 모피 같은 하얀 솜털이 가득 덮여 있었고 그래서 보통 때보다는 4배는 더 단단해 보였다. 덤뿌리든 나무든 어물한 회색의 하늘과 지평선 위에 하얀 선으로 선명하게 그려놓은 소묘 같았다.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그 거미줄이 흙간이나 벽에서 그 존재를 드러냈다. 공기가 수정처럼 맑아지면서 흙간과 말뚝, 대문 등의 돌출부에 거미줄이 하얀 털실 타래처럼 달려있는 모습이 또렷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습기가 얼어붙는 시기가 지나가고 건조한 서리철이 시작되면 북극 저 너머에서 플린트 코메시의 고지대로 낯선 새들이 소리 없이 날아들었다. 비극적인 눈을 가진 말라빠진 유령 같은 새들이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극지대에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온도에서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규모의 천지개벽 같은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한 눈이었다. 오로라가 내쏟는 빛으로 빙산의 충돌과 설산의 눈사태를 지켜봤고 엄청난 폭풍과 함께 땅과 바다가 뒤틀리는 와중에 반쯤 멀어버린 그런 광경들이 빚어낸 독특한 표정을 담고 있는 눈이었다. 이 이름 모를 새들은 테스와 메리언 근처로 아주 가까이 다가왔지만 인간이 결코 알 수 없을 그들의 목격담을 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경험담을 이야기하려는 여행자의 야심이 없었다. 소리 없이 무표정하게 그들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경험을 깨끗이 잊고 평범한 고지대에서 당장 일어나는 일을 갈퀴로 흙덩이를 헤치어 이 방문객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캐내는 두 여자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방이 탁 트인 이 고장의 공기에 특별한 면모가 나타났다. 비를 내리지 않는 습기와 서리를 내리지 않는 추위가 차가웠다. 냉기로 눈알까지 얼어붙었고 이마가 욱신거렸으며 냉기가 스며들어 그보다는 속이 더 추웠다. 그들은 눈이 올 징조라고 말했고 밤이 되자 눈이 내렸다. 길 가는 어떤 나그네도 그 옆에 멈춰서면 외로움을 위로받을 따뜻한 밭공이 달린 집에서 계속 살던 테스는 한밤중에 초가지붕에서 나는 소리에 잠을 깼다. 바람이란 바람은 모두 지붕 위에 모여 운동회를 연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등불을 밝히자 창문 틈으로 눈이 날려 고운 가루가 하얀 원뿔 모양으로 쌓여 있었다. 굴뚝으로 내려온 눈이 구두 밑창 두께로 덮여 왔다 갔다 하면 발자국이 남았고 바람이 어찌나 사납게 부는지 부엌에 눈안개가 생길 정도였다. 하지만 바깥은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숨묵히기는 못하겠네. 테스는 생각했다. 외로운 작은 등불 옆에서 아침 식사를 마칠 전 메리언이 와서 날씨가 바뀔 때까지 다른 여자 일꾼들과 함께 곡식 창고에서 밀을 훑어 이형으로 쓸 밀집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큰 천막을 덮어놓은 듯 캄캄하기만 하던 바깥이 중구난방의 다양한 회색 빛깔로 띠자 그들은 제일 두꺼운 두건을 덮어쓰고 목과 가슴까지 들목돌로 감고 두르고 창고로 갔다. 북극의 해분에서 하얀 구름 기둥으로 새들을 뒤따라온 눈은 한 송이 한 송이 구별이 되지 않았다. 빙산과 북극의 바다, 고래, 흰 곰 냄새가 나는 눈보라로 땅을 스치고 지나갈 뿐 쌓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풀솜같이 푹신푹신한 눈을 밟으며 몸을 숙인 채 최대한 산 울타리를 병풍 삼아 걸었지만 산 울타리는 병풍이라기보다는 채에 가까웠다. 떼지어 몰려드는 회색빛 눈발에 시달려 창백해진 대기는 눈보라를 괴팍스럽게 비틀고 휘돌려 무채색의 혼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두 젊은 여인은 그런대로 유쾌했다. 건조한 고지대에 살면서 눈이 온다고 우울할 것까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아하, 북쪽에서 온 영리한 새들이 눈이 올지 미리 알았나 봐. 메리언이 말했다. 정말이지 북극성이 있는 데서 쭉 눈보라보다 앞장서 날아온 거지. 테스, 네 남편은 요새 푹푹 찌는 무더위에서 지내고 있을겨. 지금 마누라 얼굴을 봐야 하는데 날씨 때문에 얼굴이 상했다는 건 아니여. 사실은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 메리언, 나한테 그 이야기 하지 마. 테스가 단호히 말했다. 그려? 그런데 너 그 사람 좋아하잖아. 그렇지? 대답 대신에 눈물이 글썽해진 테스는 충동적으로 남아메리카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입술을 내밀어 눈바람 속으로 열정적인 키스를 불어보냈다. 그려. 그건 내가 잘 알지. 그런데 정말이지 결혼한 부부가 뭐 이렇게 사냐? 알았어. 한마디도 더 안 할게요. 그래. 창고 안에서 일할 거니까 날씨가 추운 건 괜찮은데 밀 훅기는 끔지기도 힘든 이걸랑 숨묵히기보다 더 힘들어. 난 튼튼하니까 견딜 수 있는데 넌 나보다 가난할 편잖아. 왜 주인이 너한테 이 일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창고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갔다. 길쭉한 건물 한쪽에 밀이 가득 쌓여 있었다. 밀 훑는 일은 가운데서 진행되었는데 그날 여자 일꾼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양의 밀단이 기계 위에 쌓여 있었다. 어머, 이즈가 왔네? 메리언이 말했다. 이즈가 와 있었고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전날 오후 집에서 출발해 계속 걸어왔는데 거리가 그렇게 먼 줄 몰라서 밤이 늦었고 다행히 눈보라가 치기 전에 도착해서 주막에서 하룻밤 잤다고 했다. 농장 주인이 장에서 이즈의 어머니를 만나 오늘 도착하면 이즈를 고용하겠노라고 했고 늦게 도착해서 약속을 못 지킬까 봐 걱정했다는 것이다. 테스, 메리언, 이즈 외에도 이웃 마을에서 온 여자가 둘이 있었다. 아마존의 여전사 같은 자매였다. 테스는 스페이드 여왕인 까무잡잡한 카와 그녀의 여동생 다이아몬드의 여왕을 알아보고 흠칫했다. 트렌트리치에서 한밤중에 싸움을 걸었던 여자들이었는데 테스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때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여기서 임시로 일하듯 거기서 잠시 머무른 것뿐이어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우물 파기, 산 울타리 만들기, 도랑치고 땅 파기 같은 남자 일을 선호했고 조금도 힘에 부치는 기색이 없었다. 밀 훅기도 선수라 다른 셋을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다. 모두 장갑을 끼고 기둥 두 개를 대들보에 연결한 기계 앞에 한 줄로 서서 일을 시작했다. 대들보 밑으로 밀단의 이삭을 바깥쪽으로 놓고 직립부에는 핀으로 밀단을 나무못에 고정된 대들보 아래로 훑어내린 다음 밀단이 줄어들면 아래로 내리는 구조였다. 햇빛이 위에서 내리비치는 것이 아니라 쌓인 눈에서 위로 반사되어 흙간문으로 새어들면서 날이 선명히 밝았다. 여자 일꾼들은 기계에서 밀단을 한 줌씩 훑어냈다. 하지만 주문이나 주어 섬기는 낯선 여자들 때문에 메리언과 이즈는 하고 싶은 옛날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조그맣게 말발굴 소리가 들리더니 농장 주인이 말을 타고 창고 문 앞에 나타났다. 말에서 내린 그는 테스에게 다가와 옆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그가 뚫어지라 보자 테스는 돌아보았다.
그녀의 과거를 언급하기 위해 큰 길에서 피해 달아났던 트렌트리지에 살던 바로 그 사람이 농장 주인이었다. 이런. 그는 그녀가 훑어낸 밀단을 바깥의 밀집 더미로 나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했다. 공손하게 대하는 뒤 고약하게 군 바로 그 계집이로군. 일꾼이 새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지 싶었다. 응? 네 애인이랑 여관에서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길에서 냅다 튀었을 때 날 이겨먹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제 내가 늘 이겨먹을 차례여. 그는 말을 마치고 금속성의 웃음을 터뜨렸다. 아마존의 여전사들과 농장 주인 사이에서 득거물에 걸린 쇠꼬리 되어버린 테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밀단을 훑었다. 농장 주인이 치근댈까봐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 정도는 알 정도로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 다만 클레어에게 모욕을 당한 분풀이를 할까 걱정일 따름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그녀는 남자들이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보다는 괴롭히는 쪽을 더 선호했고 참아낼 용기도 있었다. 내가 너까지 그한테 반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지? 어떤 계집들은 한번 보기만 해도 콧대를 세운단 말이여. 그런 젊은 년들의 망상을 몰아내는 데는 겨울 밭일만 한 게 없지. 수태고지 일까지 일하기로 하고 서명을 했더구만. 어때? 나한테 사과하는 게 낫지 않겠어? 사과를 받을 사람이 누군데요? 그려 좋은 대로 혀. 하지만 여기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될걸? 이게 오늘 작업한 밀단의 전부인가? 그런데요. 일솜씨가 형편없구먼. 저 애들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보라고. 그는 건장한 두 여자를 가리켰다. 다른 두 사람도 너보다는 낫지 않냐? 다른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데 전 없거든요. 그리고 이건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삭일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왜 상관이 없어? 나 밀단을 빨리 치워버리고 싶단 말이요. 두 사람들처럼 2시에 가지 않고 남아서 오후 내내 일을 할게요.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째려보다가 갔다. 테스는 이보다 더 나쁜 일자리는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치근대는 것보다는 나았다. 2시가 되자 밀단 훅기 선수들인 두 사람은 반 파인트 남은 술병을 단숨에 들이켜더니 낫을 내려놓고 마지막 밀단을 묶은 다음 갔다. 메리엄과 이즈도 그럴 생각이었지만 테스가 기술 부족을 시간으로 벌충하겠다고 하자 남아서 일하기로 했다. 여전히 내리는 눈을 보고 메리엄이 소리쳤다. 자, 이제 우리 차지다. 그래서 마침내 목장에서 지내던 옛날 일을 화제로 삼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물론 에인젤 클레어를 좋아하던 이야기도 나왔다. 이즈 메리엄, 에인젤 클레어 부인의 자존심을 세워 말했다. 아내 대접을 거의 못 받는다는 점에서 몹시 척이나 마음이 드는 발언이었다. 그렇지만 옛날처럼 너희랑 클레어씨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왜 그런지 너희도 알겨? 지금은 곁에 없어도 내 남편이니까. 클레어는 사랑한 내 처녀 중 이즈가 제일 대바라지고 냉소적인 편이었다. 대단히 훌륭한 남편인 건 분명해.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그렇게 금방 늘 놔두고 떠난 걸 보면 다정한 남편 같지는 않다. 가야만 해서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그곳에 있는 땅을 살펴보러 간겨. 테스가 변명했다. 너랑 겨울을 나고 가도 되잖아. 아,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오해가 있어서 우리는 그 일로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했단 말이야. 테스가 울먹거렸다. 그 일을 위해 변명할 거리는 얼마든지 있어. 다른 남편들처럼 나한테 아무 말하고 떠난 거 아니여.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밀 이삭을 움켜잡고 밀집을 뽑아낸 다음 겨드랑이에 끼고 낫으로 이삭을 잘라내는 과정이 이어졌고 흙간에서는 밀집 바삭거리는 소리와 낫으로 이삭 자르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갑자기 테스가 주저앉으면서 발밑에 쌓인 밀 이삭 더미에 쓰러졌다. 못 버텨낼 줄 알았다. 메린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일을 하려면 너보다는 몸이 튼튼해야 된다니까. 바로 그때 농장 주인이 들어왔다. 자리를 비웠더니 이 모양일세. 그가 테스에게 말했다. 품삯을 덜 주면 되는데 손해보실 거 없잖아요. 그녀가 항변했다. 일을 끝내도록 혀. 그는 무뚝뚝하게 내지르고 창고를 가로질러 다른 문으로 나갔다. 저 사람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메리언이 말했다. 나 그전에도 여기서 일했는걸. 자, 저기가 좀 누워. 이즈와 내가 숫자를 채워줄 테니까. 니들이 왜 내 일을 떠맡아. 키도 내가 더 큰걸. 하지만 너무 힘든 나머지 그녀는 잠시 누워있기로 했고 창고 저쪽에 쌓아놓은 밀집 더미, 밀집을 뽑아내고 남은 쓰레기에 몸을 기대고 누웠다. 그녀가 쓰러진 것은 일이 고된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남편과 헤어진 이야기를 다시 화제로 삼으면서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의식은 있으나 의지는 실종된 상태로 누워 있었고 두 사람이 밀집을 훑고 이삭을 자르는 소리가 몸을 짓누르듯 무겁게 느껴졌다. 이런 소리에 덧붙여 그들의 웅얼거림이 구석에 있는 그녀에게 들려왔다. 그들이 앞서 꺼냈던 화제로 돌아간 것이 분명한데 너무 낮은 목소리라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대화의 내용이 너무 궁금했던 테스는 기운을 차렸다고 자신을 추슬러 일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즈 휴엣이 쓰러졌다. 전날 저녁에 12마일 이상을 걷고 자정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든 데다 새벽 5시에 일어났으니 버틸 재간이 없었다. 메리언 혼자만 술기운과 튼튼한 몸 덕분에 등과 팔에 무리가 가해져도 아픈 줄 모르게 견뎌냈다. 테스는 이즈에게 이제 몸이 좋아져서 도움 없이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밀단 숫자도 셋으로 나눌 테니 그만하라고 권했다. 이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인 이즈는 큰 무드로 나서 숙소로 가는 눈 덮인 길로 사라졌다. 매일 오후 이맘때면 언제나 그렇듯 알딸딸하게 취한 메리언은 낭만적인 기분에 빠져들었다.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정말이야. 그녀가 꿈에서 말하듯 말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너랑 결혼한 건 마음으로 사귀었어. 하지만 이즈 일은 너무였어. 태수는 그 말에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낫으로 손가락을 벨 뻔했다. 우리 남편 이야기요? 그녀가 말을 더듬었다. 그래요, 맞아. 이즈는 너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못 참겠다. 그 사람이 이즈한테 그러자고 했대. 브라질로 같이 가자고 말이야. 테스의 얼굴은 바깥 풍경만큼이나 하얗게 질렸고 표정도 굳어졌다. 그런데 이즈가 안 간다고 현겨? 그녀가 물었다.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그 사람 마음이 바뀌었대. 그럼 진심이 아니었던 거지. 남자들이 농담 삼아 그렇잖아. 왜? 아니요, 진심이었대. 이즈를 마차에 태우고 정거장 쪽으로 한참을 갔다는 걸. 그래도 데려가지 않았잖아. 두 사람은 말없이 밀집을 뽑았다. 그러다 테스가 아무런 예고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저런 괜한 말을 했나 봐. 메리언이 말했다. 아니요,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난 아주 우울하게 슬픔에 빠져서 지냈어.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생각도 못하고 그에게 편지를 자주 쓸걸. 그이가 오지 말라고 했지. 편지를 자주 쓰지 말라고 한 적은 없거든. 이제 우물쭈물하지 않을래. 모든 걸 그이가 알아서 하게 놔둔 게 잘못이여. 내 할 일을 소홀히 했어. 창고의 희미한 빛이 더 희미해져서 더는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테스는 회칠한 자신의 작은 방에 혼자 있게 되자 클레어에게 격정적인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심쩍은 마음이 들면서 결국 끝을 맺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는 리본에 매달아 가슴에 달고 있던 반지를 빼서 밤새 손가락에 끼고 있었다. 그녀가 붙잡아두지 못한 사람, 자신과 헤어지자마자 이즈에게 외국으로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의 진짜 아내라는 느낌으로 무장하려는 듯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 어떻게 그에게 애원하는 편지를 쓰고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낸단 말인가. 44. 창고에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그녀는 새삼 그전에도 여러 번 생각은 했지만 저 멀리 에민스트 사제관 쪽으로 생각을 돌렸다. 클레어는 테스에게 편지를 쓰면 자기 부모님을 통해 보내라고 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에게 직접 편지를 쓰라고 했다. 하지만 그에게 도의적인 의무를 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에서 테스는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 왔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 친정부모나 사제관의 시부모에게 그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호의나 동정보다는 공정하게 따져서 자신이 받아야 할 만큼 받겠다는 독립적인 성격 탓에 양쪽 집안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질로 인정을 받으면 받고 인정을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할 수 없었다. 클레어가 한때의 충동으로 교구 교회의 명부에 자기 이름을 그녀의 이름 옆에 적었다는 하찮은 사실에 의거한 순전히 법적인 권리를 생면부지인 그의 가족에게 들이대지 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이즈의 이야기를 듣고 열이 확 오른 지금 자기를 부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그이는 왜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적어도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노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지만 주소를 알리는 편지 한 줄 없었다. 정말 마음이 변한 걸까? 아니면 아픈 걸까? 그녀가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을 끼치더라도 용기를 내어 사제관으로 찾아가 남편의 소식을 알아보고 편지조차 받지 못한 슬픔을 하소연해야 할 것 같았다. 소문대로 에인젤의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라면 절망적인 자기 심정을 알아주리라.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은 감출 수 있으리라. 주중에 마음대로 농장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민스트는 일요일에 가야 했다.
아직 기차역이 없는 백악질 고지대에 위치한 플린트 코메시에서는 왕복 30마일의 도보 여행이었다.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걸을 생각을 해야 했다. 2주일 후 눈이 모두 녹고 모진 까막서리가 내리자 그녀는 도로 사정이 좋아진 틈을 타서 길을 떠나기로 했다. 일요일 새벽 4시에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별빛을 보며 길을 걸었다. 날씨는 아직 좋았지만 신발 밑창이 땅바닥에 닿을 때마다 쇠무로처럼 짱짱 울렸다. 메리언과 이즈는 테스의 실행 나들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숙소가 길에서 꽤 떨어져 있는데도 와서 시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야 한다고 성화를 부리는 등 테스의 출발을 도왔다. 시장에 별 관심이 없는 데다 클레어 신부가 칼뱅주의적 교리를 엄격히 준수한다는 사실을 아는 테스로서는 썩 내키지 않았다. 불행한 결혼을 하고 한 해가 지났지만 그때 외출복 일습을 장만한 덕분에 유행을 따를 생각이 없는 순박한 시골 여자가 아주 예쁘게 차려입을 만큼의 옷은 있었다. 테스는 분홍빛 얼굴과 목덜미가 돋보이게 목 부분에 하얀 그레이프 천으로 주름을 잡은 부드러운 모직의 회색 원피스를 입고 검은 벨빗 재킷에 모자를 썼다. 지금 이 모습을 네 남편이 못 보는 게 안타깝구나. 너 정말 이뻐. 밖의 푸른 별빛과 안의 노란 촛불빛을 받고 서 있는 테스를 보고 이즈 휴엣이 말했다. 이즈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 자신을 버리고 마음을 너그럽게 썼다. 그녀는 테스의 면전에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밴댕이같이 쏙 좁은 여자가 아닌 이상 그럴 수 없었다. 테스는 남다른 열정과 강인함으로 동성에게 영향력을 발휘했고 심술이나 질투 같은 덜 긍정적인 여성적 감정을 기이할 정도로 압도하곤 했다. 마지막으로 옷 매무새를 염해주고 살짝 솔질을 한 다음 그들은 그녀를 놓아주었다. 첫 새벽의 진주빛 대기 속으로 테스가 빨려 들어가고 나자 그녀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단단한 길 위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즈조차 테스가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랐다. 또 자신을 특별히 착한 사람으로 생각한 적은 없지만 클레어의 유혹에 잠깐 흔들렸을 때 친구를 배반하지 않은 일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클레어가 테스와 결혼한 때가 하루가 모자라는 1년 전이었고 그가 그녀 곁을 떠난 때는 겨우 며칠 모자라는 1년 전이었다. 하지만 건조하고 맑은 겨울날 아침에 이런 용건으로 돼지 등껍질 같은 백악질 산등성이의 상큼한 공기를 마시며 씩씩하게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울적하지만은 않았다. 길을 떠날 때 그녀의 바람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분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농땡이 남편을 되찾는 것이면 말할 나위가 없었다. 얼마를 걷자 거대한 산피탈의 꼭대기에 이르렀는데 그 아래로 새벽 안개에 덮인 비옥한 블랙모어 골짜기가 보였다. 고지대의 공기가 무채색이라면 아래편의 공기는 짙은 청색이었다. 이제 100에이크 단위의 거대한 밭에서 일하는 데 익숙해졌는데 눈아래 펼쳐진 밭은 5에이크 남짓이었다. 그렇게 구획을 나눈 밭들이 얼마나 많은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그물 코가 얽힌 것처럼 보였다. 이곳의 풍경은 희꾸무리한 갈색이었지만 저 아래는 푸른 골짜기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초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슬픔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그 골짜기였기 때문에 그전처럼 그리운 마음이 일지는 않았다. 그녀에게 아름다움은 경험해본 사람이면 다 알듯 사물의 속성이 아니라 사물이 표상하는 것에 달려있었다. 그녀는 골짜기를 오른쪽으로 끼고 계속 서쪽으로 향해 걸었다. 흰톡을 지나 셔튼 에브스에서 캐스트 브릿지로 가는 큰 길을 건너서 직각으로 꺾어 악마의 부엌이라는 이름이 붙은 작은 골짜기를 사이에 둔 독베리힐과 하이스토어의 외곽을 지나갔다.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돌기둥 하나가 말없이 쓸쓸하게 서 있는 크로스인 핸드에 도착했다. 기적 아니면 살인 혹은 기적과 살인이 다 일어났다는 표시로 새로운 것이란다. 여기서 3마일을 더 가서 롱 에시레인이라 불리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로마 시대의 직선도로를 횡단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언덕을 가로지르는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가서 마을이라고 해야 할지 소규모의 읍내라고 해야 할지 어중간한 에버쉐드에 도착했다. 절반을 온 셈이었다. 그녀는 여기서 쉬기로 하고 두 번째 아침 식사를 실하게 먹었다. 사우엔 에이콘이라는 여관이 있었지만 여관을 피하고 교회 옆의 농가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여정의 남은 반은 벤빌레인을 따라 지형이 평탄한 지역을 걸으면 되었다. 그런데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테스의 자신감은 줄어들었고 교회 간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여행의 목표만 뚜렷이 보이고 풍경은 희미해지는 바람에 여러 번 길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오쯤 에민스트와 그 사제관에 있는 분지로 들어가는 어귀의 집 대문 옆에서 숨을 돌리게 되었다. 그 시간이면 신부와 교인들이 모여있을 교회의 네모난 종탑이 엄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무리를 해서라도 평일에 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근래의 신부같이 덕행이 높은 분은 사정이 어찌됐든 주의를 지키지 않는 여자에게 편견을 갖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신고 온 목이 긴 투박한 구두를 벗고 에나멜 가죽으로 된 날씬한 구두를 신었다. 신고 온 구두는 나중에 찾기 쉽게 대문 기둥 옆 산 울타리 속에 밀어넣고 언덕을 내려갔다. 찬 공기를 쐬어서 발걸에 상기된 얼굴은 사제관이 가까이 오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 혈색을 잃었다. 테스는 우연이라도 사태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기를 바랐지만 그런 우연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제관 잔디밭의 관목들이 서릿바람에 불안하게 살랑거렸다.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었지만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그 집이 시댁이라는 실감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성품이나 감정 어느 면으로 보나 그녀는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고통이나 기쁨, 생각, 삶과 죽음,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똑같았다. 그녀는 겨우 용기를 내어 회전문을 열고 들어가 초인종을 울렸다. 일은 벌어졌다. 물러설 수 없었다.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무도 종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다. 종을 다시 울리려면 용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종을 울렸다. 종을 울릴 때의 긴장감에 15마일을 걸어온 피로가 겹치면서 그녀는 기다리는 동안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발꿈치로 현관벽에 기대 몸을 지탱했다. 바람이 얼마나 찬지 담쟁이 잎사귀는 시들어 회색으로 변했고 서로 끊임없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그녀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어느 집의 쓰레기 더미에서 푸죽간에서 고기를 싸준 피 묻은 종이 한 장이 내려앉기엔 너무 가볍고 날아가기엔 너무 무거운 모양인지 대문 밖길 위를 어지러이 날아다녔다. 지푸라기가 몇 개 동무삼아 같이 떠다녔다. 두 번째 종소리는 더 컸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현관을 나와 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다. 다시 들어갈 생각이 있는 듯 미적거리면서 집의 전면을 바라보긴 했지만 대문을 닫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자기가 누군지 알아보고 들여보내지 말라는 분부를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테스는 모퉁이까지 걸어갔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셈이었다. 하지만 지금 두렵다고 피함으로써 나중에 고통을 감수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을 다잡고 발걸음을 돌렸다. 사제관을 지나치면서 그녀는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아, 식구가 모두 교회에 가서 그렇구나. 아버지가 하인들을 포함해 식구 모두 아침 예배에 참석하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점심때는 언제나 찬 음식을 먹게 된다는 남편의 이야기가 기억났다. 결국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기다리면 사람들 눈에 띌 것 같아서 테스는 교회를 지나 뒷골목에 피해 있으려고 했다. 하지만 교회 묘지의 출입구에 다다랐을 때 교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서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작은 시골 마을 교회의 교인들이 한가롭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외지인으로 생각되는 낯선 여자를 바라보는 그런 눈길로 에민스터의 교구민들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산 울타리 사이에서 몸을 피해 있을 만한 곳을 찾으려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왔던 길을 다시 올라갔다. 교구 신부 가족이 점심 식사를 마친 다음 방문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였다. 교인들과는 곧 멀어졌는데 팔짱을 낀 청년 둘만 그녀의 뒤를 빠른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거리가 좁혀지자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런 처지에 있는 여자의 직감으로 그녀는 그 둘의 어조가 남편의 어조와 닮았음을 놓치지 않았다. 걸어오던 사람들은 남편의 두 형이었다. 자신의 계획을 모두 잊어버린 채 테스는 만날 준비도 되기 전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들이 자기를 따라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들이 자기를 알아볼 리 없지만 눈여겨보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들이 활기차게 걷는 대로 그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점심 혹은 정찬을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빠른 걸음으로 가볍게 산책을 해서 예배를 보느라 오래 앉아있어 뻣뻣해진 사지에 활기를 불어넣을 요량임이 틀림없었다. 언덕길에는 단 한 사람만이 테스를 앞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숙녀로 보이는 젊은 여자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했지만 약간 부자연스럽고 얌전을 빼는 분위기였다. 테스가 그녀를 거의 따라잡았을 때 걸음이 빠른 아주버니들이 바로 등 뒤에 와 있어서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특별히 그녀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테스 앞에서 걸어가는 여자를 보고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멋이 챈트네요. 우리 챈트 양을 따라잡아요. 테스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양가의 부모들이 에인젤과 부부의 연을 맺어주려던 여자였다. 자기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에인젤과 결혼했을 수도 있었다. 테스가 일찍이 그런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곧 알게 되었으리라. 형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아, 가엾은 에인젤, 가엾은 녀석 같으니 저 참한 아가씨를 볼 때마다 그 녀석이 경솔하게 소젖자는 일꾼인지 뭔지 아는 여자와 결혼일합시고 한 게 안타까워 죽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여자가 지금은 브라질로 건너갔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몇 달 전 에인젤의 편지로는 가지 않은 것 같던데. 나도 모르겠다. 요즘은 나한테도 통편지를 안 해. 별난 주장들을 하면서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지만 부적절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소원해졌거든. 테스는 언덕을 더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지만 계속 앞장서 가려고 하면 오히려 눈길을 끌 것 같았다. 마침내 그들이 그녀를 따라잡고 앞질러 지나갔다. 앞에서 걸어가던 여자가 그들의 말소리를 듣고 돌아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더니 세 사람이 함께 산책에 나섰다. 그들은 곧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 지점에서 돌아서려는 의도인데 발걸음을 늦추었고 1시간 전에 테스가 읍내로 내려가기 전에 둘러보면서 숨을 돌렸던 그 문 쪽에서 세 사람이 함께 발길을 돌렸다. 성직자인 두 형제 중 하나가 대화 중 무심코 우산으로 산 울타리를 쑤시다 무언가를 끄집어냈다. 헌 구두가 한 켤레 있네요. 길 가던 나그네인지 누가 버린 모양이에요. 그가 말했다. 맨발로 읍내에 내려와서 동정을 사려는 사기꾼일 거예요. 멋이 챈트가 말했다. 그래요. 틀림없어요. 장거리 도보 여행의 안성맞춤인 구두인데 닳지도 않았고 정말 나쁜 짓이네요.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겠어요. 구두를 발견한 장본인인 커스버트 클레어가 지팡이에 구부러진 손잡이로 그것을 집어 올려주었다. 테스의 구두는 그렇게 압수되었다. 이 모든 대화를 들은 그녀는 털실로 짠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들 앞을 지나갔고 조금 있다 돌아보자 문 앞에 서 있던 신앙심 깊은 일행은 그녀의 구두를 가지고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 다음 우리의 여주인공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눈물이 앞을 가리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장면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읽어낸 것은 감상에 불과하고 이유 없이 예민해진 탓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런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무방비의 그녀로서는 이런 불운의 조짐들의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이제 사제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에인젤의 아내는 월등히 잘난 것처럼 보이는 성직자들에게 멸시받아 마땅한 무엇으로 언덕 위까지 쫓겨온 기분이 들었다. 물론 그들은 모르고 가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들과 마주친 것이 불운이었다. 편협하긴 해도 아버지는 아들들에 비해 훨씬 덜 오만하고 훨씬 덜 차가운 사람이었고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먼지가 뒤덮인 그녀의 구두에 다시 생각이 미치자 자신이 신고 다녀 놀림감이 된 구두의 처지가 불쌍하기까지 했고 그 주인의 삶도 참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자신의 처지가 새삼 처량해서 한숨을 쉬면서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사람들은 그이가 사준 이 예쁜 구두를 아끼려고 험한 길은 그 구두를 신고 걸었다는 걸 모를 거야. 그래 알 리가 없지. 그리고 그이가 이 예쁜 옷의 색깔도 골라주었다는 걸 모르겠지. 그래 어떻게 알겠어? 알았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그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으니 가엾은 사람. 그녀는 가슴 깊이 사랑하는 남자. 인습적인 기준을 판단의 잣대로 삼아 자신에게 이 모든 고통을 안겨준 바로 그 남자를 위해 슬퍼했다. 그러고 나서 발길을 돌렸다. 아들들로 아버지를 판단해서 여자들이 흔히 그러듯 막판에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임을 모른 채 말이다. 알고 보면 지금 그녀의 처지야말로 클레어시 부부의 동정심을 끌어낼 절호의 기회였다. 노 부부는 극도의 절망에 빠진 이들을 보면 단박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 반면에 덜 절박한 사람들의 미묘한 정신적 고통은 그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지 못했다. 세리와 죄인들을 반가이 맞이했지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근심에 한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있곤 했다.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런 결함 혹은 한계 때문에 그 시점의 테스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죄인의 꽤 적절한 사례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터였다. 그들의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야 그녀는 왔던 길을 되돌아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전적으로 희망에 부풀어 온 것은 아니었지만
인생의 중대 국면과 맞대면 하러 간다는 확신을 갖고 걸어온 길이었다. 그런 맞대면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다시 사제관을 마주할 용기가 날 때까지 척박한 농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그래도 돌아오는 길에는 베일을 걷어올릴 만큼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머시 첸트에게는 없는 미모를 자신의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듯.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녀는 비참하게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는 일이야. 아무 소용없어. 그녀가 말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걸, 아무도 보지 않는 걸, 버림받은 여자가 예뻐서 뭐 하겠어? 돌아가는 길은 행진이라기보다는 정처 없는 방랑에 가까웠다. 기운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러지니까 그를 따름이었다. 지루하게 긴 벤빌 레인을 따라가며 그녀는 지치기 시작했고 대문에 기대거나 이정표 옆에 멈추어 섰다. 7, 8마일을 걷고 나서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 지금과는 대조적으로 기대를 안고 아침 식사를 했던 에브쉐드라는 마을 혹은 작은 읍내에 가서야 식사를 했고 쉴 집을 찾았다. 마을 끝의 첫 집인 교회 옆의 농가를 다시 찾았는데 주인 여자가 식품 저장고에 우유를 가지러 간 사이 길가를 내다보니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았다. 모두 오후 예배를 드리러 갔나 봐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처자. 주인 노프가 말했다. 오후 예배는 아직 멀었지? 종도 울리지 않은걸? 모두 저쪽 곡식 창고에 설교 들으러 갔구먼. 예배 시간에 감리교 부흥사가 설교를 한다나? 불을 뿜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랴. 그 당시에 이 감리교 부흥사들은 지옥불에 떨어져 당할 고통을 자주 언급했다고 하나요? 맙소사, 난 그런 거 들으러 안 다녀. 교회에서 정식으로 듣는 설교만 해도 나한테는 충분히 뜨거우니까. 얼마 후 테스는 사자의 나라 같은 마을로 들어섰고 그녀의 발소리는 텅 빈 집과 집 사이에서 울려 퍼졌다. 마을의 중심부에 다가가자 그녀의 발소리에 다른 소리가 섞여 들었다. 창고가 길에서 멀지 않으니 부흥사가 설교하는 소리니 짐작했다. 맑고 고요한 대기를 타고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져서 문 반대쪽에 서 있는 테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설교는 예상과 다르지 않게 바울 신학에서 서술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극단적 도덕률 초월론을 내용으로 했다. 부흥사는 이런 고정관념을 신들린 듯 변주하면서 열변을 토했는데 웅변조로 일관하는 것을 보니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기술을 익히지 못했음이 분명했다. 테스는 설교의 앞머리는 듣지 못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성경구절을 듣고 다음에 의거한 설교임을 알 수 있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뒤에 서서 귀를 기울이던 테스는 부흥사가 클레어 신부의 교리를 과격하게 밀고 갔음을 알고 귀를 쫑긋 세웠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영적인 경험을 상술하기 시작하자 더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는 자기야말로 죄인 중의 죄인이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조롱했고 무모하고 방탕한 자들과 어울려 방종한 생활을 했다고도 했다. 그러다 개심의 날이 왔는데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주로 한 신부님의 영향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그분을 심하게 모욕했지만 그분이 가면서 남긴 말이 가슴에 박혀 뿌리를 내렸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를 일궈내 자신을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교리보다는 목소리 때문에 테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있을 수 없는 일 같았지만 바로 알렉 드브빌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불안감에 표정이 굳어진 그녀는 창고 앞을 돌아 지나가 보았다. 나지막한 겨울 햇살이 두 짝으로 된 큼직한 출입구를 곧바로 비추었다. 열려있는 한쪽 문으로 햇살이 타자가는 창고 바닥 저편 북풍을 피해 아늑하게 모여있는 부흥사와 청중들을 비추었다. 청중들은 모두 마을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는 기억에도 생생한 그날 만난 빨간 페인트통을 들고 다니는 사나이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관심은 밀가루 포대 위에 서서 사람들과 출입문을 마주보고 서 있는 중심 인물에게로 쏠렸다. 세시의 태양이 그의 전신을 비추었다. 말소리를 똑똑히 분간하게 되면서 그녀의 육체를 유린한 남자가 눈앞에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를 이상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확신이 엄연한 현실로 나타났다. 참. 그래서 저기 클레어 그러니까 에인젤 그러면 사람이 달라졌을까? 자, 이렇게 해서 제5단계 여자 대가를 치르다 모두 끝났습니다.